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BOJ의 외환시장 개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중요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드디어 BOJ가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나 전망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국내 주요 증권사가 레버컨트 상품과 또 국내 주요 운용사들이 국내 상장 ETF로 작년 연말부터 연합표시 미국 채권 ETF가 많이 나가고 있죠.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한 1조 이상의 예나 상품이 매수가 되었고 아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예나가 지난 3월 달에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하고 한 다음에 이후에 일반적으로 기대와 달리 예나가 더 약세를 좀 가면서 일시적으로 옌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기존에 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할 것 같고, 또 얘는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 아닐까? 그래서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투자자와 신규 매수하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좀 예나 전망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옌달러,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원옌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원옌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 달러, 달러, 옌, 이 두 가지 합성인 교차통화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는 원 달러도 보셔야 되고, 달러, 옌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두 가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주도적인,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 또, 예나 움직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옌 달러거든요. 그래서 옌 달러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최근 한 3년 정도의 짙은 색깔이 옌 달러 환율입니다. 보면 옌 달러 환율이 22년 초반만 하더라도 달러당 1달러에 110엔 했던 게 현재 한때 160엔까지 갔다가 지금 한 155엔 정도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달러 대비 예나가 굉장히 많이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얘기고요. 한번 대충 눈대중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거의 어떻게 됩니까? 110에서 155까지 갔으니까 달러 대비 예나가 거의 한 40% 육박하게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2, 3년 동안 예나가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냐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주된 변수는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갖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 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 이제 녹색이라고 해야 되죠. 녹색 차트는 여기 보시면요, 오른쪽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요. 22년 정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한 1% 내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2년 3월 달부터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미국 금리를 계속 올라서 그 당시에는 금리가 1%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준 금리가 한 5% 이상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4%대 중후반까지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 계속 지난 2, 3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일본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금리 차가 2년 전에 한 1% 내외에서 지금 금리 차가 거의 한 4%까지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 이 옌 달러 환율이 지난 2년 동안에 가치가 하락하는 거와 이 금리가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게 완벽하게 같이 매치업이 되는 거죠. 즉 양국 간의 금리 차, 즉 미국 금리가 일본 금리가 쫙 금리 개입이 커지면서 예나 가치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개입이 줄어들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을 땐 또 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했죠. 즉, 옌 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시장 금리의 차이로 설명하면 굉장히 설명이 높다. 즉, 옌 달러 환율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펀더멘탈로 전망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주되게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 금리의 갭을 보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갭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면은 지금 예나 사시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앞으로 옌 달러, 일본과 미국의 금리 갭이 예를 들면 앞으로 현재 이만큼 되는데 이게 축소될 거라 생각하면은 예나 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지난 2, 3년 동안에
엔화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강세, 약세로 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달에 일본이 이제 제로 금리를 포기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금리를 천명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엔화가 이제 그 좀 강세로 반전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시장의 반응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그 엔 달러 환율이 더 약세로 갔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엔화 전망이죠. 그래서 제가 제 세미나나 제 그 실전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자문고객한테도. 엔 달러 환율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BOJ의 외환시장 개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탈은 일본과 미국의 금리 개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될지, 금리 개입이 줄어들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BOJ, 그러니까 그 엔화의 방향성이 단기적 중요한 거는 시장 개입이고 중장기 주장은 양국 간의 금리 차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에 드디어 BOJ가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이걸 디테일하게 다루신 기사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번 정도 BOJ가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언제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4월 29일 날 그때 한때 장중에 엔 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장중에 160까지 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BOJ가 외환시장을 개입을 해서 장 마감에는 160까지 갔던 거를 150까지 돌려놓았고 이때 한번 들어갔고요. 시장 개입을 했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5월 1일 날인데 요 5월 1일 날은 어떤 일이냐면 요거가 파월 의장 연준 발표할 때 그 직후에 또 타임략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확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2번 시장 개입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보통 통상적으로 외환시장 개입할 때의 과거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 서너 차례 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2차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환시장 그러니까 개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일본이 이렇게 외환시장을 개입했을 때 이후에 엔 달러 환율은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됐던 게 BOJ가 시장을 개입했던 역사거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언제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지난 30년 동안 5번 시장을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했는데 외환시장 개입했는데 한 차례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2011년 10월 달에 개입했을 때는 일단은 엔 달러 환율이 80엔까지 엄청나게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는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서 이때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서 엔화를 강세를 꺾기 위한 개입을 했었고요. 요때를 제외하고는 91년도, 97년도, 2022년 9월달 요때는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서 엔화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 차례 개입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만 91년도 개입했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올린다는 건데 이때 개입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한 142엔 정도 했던 게 결론적으로 이때는 1, 2년 정도 계속 엔화 강세를 만들어내었네요. 그죠? 쭉 위로 가는 게 강세고요. 두 번째로는 97년, 98년 아시안 외환위기 때 이때도 BOJ가 또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한 150엔 근처에 갔던 게 이때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120, 100까지 이렇게 엔화 강세를 만들어냈고요. 가장 최근에 엔화 시장에 개입한 게 언제냐면은 22년 9월 달입니다. 이때 152엔에서 개입을 했고요. 요거는 가장 최근 일자니까 한 2년이 안 되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요때 거는 좀 제가 다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최근 일자고 해서
보면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그림 반대입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예너가 강세고 아래로 갈수록 예너가 약세 그래프고요. 보시 80, 160이잖아요. 반면에 요 그래프는 정반대로 해서 가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요거는 위로 갈수록 예너가 약세고요. 아래로 갈수록 예너가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그래프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옌달러 환율인데 우리가 22년 초만 하더라도 옌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 했는데 지금 156엔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 위로 갔다는 건 동구한 동안에 엔화가 달러 대비 한 40% 이상 하락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22년 9월달, 10월달에 BOJ가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즉 이렇게 약세로 간 거를 개입해서 강세로 돌렸고, 이때 강세로 돌릴 때 BOJ가 요즘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152에서 개입했습니다. 152에서 개입해서 그때 9월 말 10월 초에 들어갔는데 이때 정확하게 3번 개입했어요. 한 번에 딱 못 돌리거든요. 세 번 개입해서 결국은 연말까지 이때 개입해서 연말 되니까 130엔까지 돌립니다. 152에서 130까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시각의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바꾸는 거죠. 과거 이때는 보시면은요, 이때 91년도, 97년은 개입한 다음에 쭉 강세로 완전히 반전시켰는데 22년 9월 달에는 일시로 이렇게 강세를 쭉 갔다가 다시 재차 이렇게 무너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설명 드렸냐면 이거죠. 양국 간의 금리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셔요. 22년 9월 달 이후에도 금리 차가 계속 좀 더 벌어지죠. 그죠? 즉, 정리를 하면은, 요때 이후에 다시 엔화가 재차 약세로 가게 된 거는 뭐냐면,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엔화가 재차 약세로 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요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 시장은 이제 BOJ 개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 즉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개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국 옌 달러의 단기와 중장기를 결정짓는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 얘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요 외환시장 개입을 좀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좀 설왕설래해요.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제한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일본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숏을 많이 쳐놨어요. 숏이라는 거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155인데 이게 160, 170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갈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160까지 근처 갔던 걸 155로 가면은 여기에 숏을 해놓은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갖고 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두세 차례 하면은 적어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헤지펀드 투자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 내가 일본 엔화가 약세로 가는데 좀 이렇게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좀 내려가다가 가게 또 갑자기 급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큰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일본 BOJ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는 헤지펀드에 숏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의 불확실성, 변동성에 봉착하게 만든 거니까 헤지펀드가 일본의 엔화를 숏하기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 정부가 BOJ에 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본 외환시장에 과도한 헤지펀드의 숏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또 하나 보여봐야 될 건 뭐냐면, 일본 정부가 적어도 옌 달러 환율이 160을 넘지 않게는 딱 펜스를 쳐주는 거구나. 적어도 우리가 물러나더라도 저 뒤로는 안 물러나게 딱 막아주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금리 차가 앞으로 줄어들 건지 아니면 더 확대될 건지가 중요한데, 만약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되면은 엔화는 추가 약세를 갈 거고, 금리 차가 줄어들면은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일본과 미국 이 양쪽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일본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게 일본의 JGB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연초 이후에 별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이. 보시면은 연초에 1월 달에 JGB가 0.5였는데 얼추 JGB가 거의 이제 어떻게 됐다? 0.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일본 JGB,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중, 여기 보면 헤딩 어버브, 그죠? 1% 이상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뭐 혹자의 유튜버들이 일본이 뭐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엔화 강세 부양 의지가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예가 보면은요, 원래 좀 3월 달에 일본이 우리가 그 제로금리 포기를 이제 없애고, 그리고 YCC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YCC를 우리가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YCC란 게 뭐였냐면은 그 일정한 금리, 일본의 금리가 일정한 요 금리 레벨, 그러니까 예를 1%라고 하면 요 넘지 못하게 금리를 붙잡아 놓는 정책을 폐기하겠다 했는데, 외관적으로는 폐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뭐냐면 어떻게? 여기 보면은 BOJ가 요런 이제 국채를 입찰할 때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매수를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일본 정부가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죠? 계속 사주는 거니까 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금리가 못 올라가는 거죠. 계속 사준다는 거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유지시켜준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즉 BOJ가 계속 국채를 사준다는 거는 일본 금리, 시중금리가 못 올라가게 붙잡고 있다는 효과인데, 근데 사실 지난 3월 때 발표할 때 우리는 YCC, Yield Curve Control을 폐기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한 물량으로는 계속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BOJ가 매입 규모를 줄이는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즉 뭐냐면 최근에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본 금리를 좀 올려야겠다는 의지를 현재 보여줬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게 별로 기사가 안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매입 규모를 줄이면 아무리 일본 금리 좀 올라가는 쪽이 되겠죠?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본 엔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일본은 엔화 폭망하는 거 아니야? 또는 일본은 금리 절대로 못 올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은, 일본이 부채가 너무 많아.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일본 GDP 대비 일본의 부채 규모가 한 250%, 270%라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가 일본이 이제 이렇게 금리 낮을 때는 이자 부담이 작은데, 예를 들면 일본의 금리가 예를 들면 1%, 2%로 가면은 이자 부담이 폭증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일본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너무 여기 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해서 이걸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표현이 이런데,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렸어요, 여러분. 제가 돈을 많이 빌려서 금리 조금 올라가면 제가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일본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옆집 사람한테, 어디 모르는 사람한테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버지 돈이나 제 돈이나 사실은 뭐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채 많은 게 전부 다 저희 아버지한테 돈 빌린 돈이니까 별 부담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 제가 제 3자한테 빌렸으면 이게 엄청난 부담일 텐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빌린 거니까, 같은 가족 안에 빌린 거니까 이론적으로 별 부담이 없는 것처럼 일본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이 비록 GDP의 한 250%, 270%는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지만, 이걸 다 보유자가 누구냐면 일본의 민간에서 갖고 있습니다. 어디 뭐 외국에 빌린 게 아니라 그런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난 30년간의 여기 일본 정부의 그 재정 적자입니다. GDP 재정 적자인데, 요 재정 적자 난 것만큼 국채가 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30년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만큼 국채가 발행된 건데, 이거를 어디서 다 조달했냐면은, 일본에서는 또 정부는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보다 써야 될 돈이 많아서, 재정 적자가 많아서 국채를 많이 이제 조달했는데, 이 돈을 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 민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로 투자 대비해서 그냥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남는 돈 있잖아요. 우리 서플러스로 하는데 이 남는 돈이 이렇게 반대로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고 돈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가운데 기준으로 민간 섹터에 어떤 서플러스, 그러니까 저축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저축이 남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한번 보실래요? 공공 부분의 적자폭과 민간 부분의 서플러스가 딱 매치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빌렸지만 이 돈을 다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본의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지만은 이 엄청난 부채가 일본의 민간에서 초과 저축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거를 다 흡수하는 걸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일본 최근에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반대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 금리 이 갭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일본보다는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죠. 금리 양배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금리를 볼 때, 그러면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 국채 금리가 있고 2년 국채 금리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엔 달러 환율에. 예,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는 뭐냐면 일본의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요 검정 색깔은 2년 국채와 엔 달러의 상관성이고요. 요거는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와 엔 달러의 상관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상관성이 0부터 100까지인데 위로 갈수록 엄청나게 그 엔화와 해당하는 채권 금리와 상관성이 높다는 거죠. 즉 해당하는 채권 금리의 향배에 따라서 엔화도 같이 움직이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요 약간 그 옅은 주황색인가요? 이게 요 짙은 색깔보다 그 상관성이 훨 높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2년 국채 금리는 한 설명력이 한 40%밖에 안 돼요. 40%밖에 안 됐는데 10년짜리는 상관성이 한 60%가 됐죠. 즉 우리가 엔 달러를 볼 때 요 당시만 하더라도 2년 국채 금리보다는 10년 국채 금리 위주로 보면 되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었다. 즉 이 당시만 해도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엔화 강세,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 약세,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됐는데 현재는 좀 바뀌었어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더 높죠.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보다는 현재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엔 달러 향배에 더 중요한 변수이다. 즉 2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엔화 강세로 되고요. 2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2년 전, 한 2, 3년 전에는 10년 국채 금리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왜 2년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엔 달러 환율의 상관성이 높은 거냐면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년 국채 금리가 연준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봐냐면 큰 그림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2년 국채 금리 향배가 더 우리가 엔 달러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엔화를 기존에 보유하는 사람과 또 신규로 매수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천천히 저점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BOJ가 확실한 저지선을 우리가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엔화 투기 세력들한테 엄청난 엔화의 변동성을 가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덤빌 수 없게 펜스를 쳐준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엔화를 이제 매수해야 될 이제 어떤 모멘텀을 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펀더멘털인 게 일본과 미국의 금리의 어떤 차이 더 확대될 거냐 줄어들 거냐인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봐서는 현재 레벨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미세 더 확대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가
갭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노브로 엔화를 분할 저점 매수하는 걸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